오늘 새벽에 미국장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장중 세게 내려갔다가 3% 넘게 빠졌다가 쭉 밀고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도 변동성은 컸고 음봉으로 끝났는데 이게 지금 요번 조정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가 나오면, 그 회의와 관련된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그때의 움직임이 최종적 결과치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거의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반영할지 부정적으로 작동할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유럽 지수는 세게 빠졌다가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오늘 플러스를 냈거든요. 장중 위에서 올라갔다가 밑으로 좀 빠지면서 끝났고요. 이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 중에 얘기를 드렸는지 동영상 촬영에서 얘기를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 순환의 하락 순환의 그 고리는 이 미국에서 지금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장에서 끊지를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오늘 지표, 이 기술적 분석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요?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빅스 지수거든요. 이 파란 게. 이 로고 차트입니다, 빅스. 그 다음에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 하락 강도, 빅스 지수가 올라간 강도 정도를 보면 초입에서 스타트에서 올라간 강도를 봐야 됩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스타트에서 올라간 강도. 이 강도를 보면 직전에 조정 장세에서 있었던 강도가 올라가는 정도만큼은 현재 올라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조정 수준에서 놓고 보면 이 정도면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경기 수축 국면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걸 볼 수는 없고, 그 이후의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일봉이거든요. 일봉이 아니고 이거를 시간봉으로 보면 약간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요 직전에 조정받을 때 이거 시간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보면 한번 세게 내리칠 때 여기 나스닥이 장중 저점을 찍었다가 그 뒤에 약간, 이게 이제 날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날짜 볼까요 그냥? 이건 12월 6일자고 이건 17일이니까 좀 지났네요. 한 열흘 정도 지난 거네요. 그 뒤에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빅스 지수가 올라갔는데 직전보다는 낮지만 저점은 똑같죠. 여기서 상황을 보면 여기는 직전에 올라갔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시간봉이. 그리고 여기 저점을 여기서 찍었죠. 그리고 요로부터 이 9월 20일인데 그로부터 10월 4일이니까 한 14일 정도 지난 뒤에 빅스 지수가 직전 고점보다는 덜 찍었지만 저점은 여기서 찍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한번 지금 치고 최근 추세가 저점을 찍는 추세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 뒤에 빅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내려갔다가 덜 튄다 하더라도 이 저점이 아닌 또 다른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지 데일리 지수로 빅스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성급한 거고, 다만 하락 강도는 충분히 한번 여기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바닥을 찍을 때 이 바닥을 찍는 이 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갭만큼 더 떨어지진 않을 거고, 요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 깊이보다는 덜한 깊이에서 찍힐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들어간다면 오늘 주식을 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거는 자기가 보유한 포지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형태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지났다라고 시그널을 던지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빠졌는데요. 요새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랜섬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혹시나 못 잡으면 이런 얘기들을 막 해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식이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대는데, 우리가 시장 전체가 붕괴되거나 시장 전체가 축배를 들을 때는 반대 방향 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깨지지 않고 계속 조종이 미미하게 올라가다가 지금 대차게 한번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깨지고 있는 게 사실 이 시점에서 이만큼 깨질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는데, 그 시점에 불안정성을 항상 오픈해놓고 이 깨진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거든요. 많이 깨지는 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상당히 많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이슈들이 수면 위로 쫙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인 이슈에 몰입돼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붕괴가 경기 사이클 정점에서 일어나는 붕괴라 하더라도 다만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 경기 정점에서 일어나는 붕괴라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같은 락다운 그런 것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일단 한번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합니다. 반등했다 다시 내려가는 거를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공포심을 갖는 게 아니고 반등한 뒤에 경제 지표라든가 이 반등에 대한 패턴 이런 것들을 보고 추세가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일정 부분 쭉 내려와서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느 시점에 다시 반등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부정적인 기사들 중에서 혹시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모니터링하는 게 바닥을 잡는 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뭐 기술적 분석 보는 거 이외에 뉴스보도들 중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만 투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표 중에 봐야 될 게 이건데 이게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거거든요. 빚내 가지고 주식 산 거죠. 특이점은 주식은 세게 내리꽂고 있는데, 그죠? 추세적으로 여기서 놓고 보면 이게 한 언제죠? 1월달? 12월 9일날. 그리고 세게 이제 조정받기 시작한 게 이제 12월 말부터 올해 들어서 쭉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용융자 잔고는 보시면 이게 작년 12월이고 요게 1월달 넘어서거든요. 근데 움직임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물론 뭐 한 1조 정도 빠지긴 빠졌습니다. 1조 안 되네요. 뭐 20조, 그 높게는 23조 5천까지 갔다가 지금 22조 9천이니까 약 6천억 정도 빠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의 이 하락 강도 세게 꽂은 거에 비하면 신용융자 잔고가 그렇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규모로 탕탕탕 두들겨 맞는 충격이 전반적으로 다 확산돼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주식 대기자금이거든요. 이거 예탁금입니다. 파생상품에 들어가는 예수금 빼고. 근데 보면 예탁금이 팡 튀어가지고 지금 74조의 예탁금이 쌓여 있어요. 직전에 있었던 예탁금의 거의 정점 수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붕괴되면 매수할 수 있는 자금들이 대규모로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용융자가 대부분 대규모로 깨지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은.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전에 이미 추세가 하락하면서 두들겨 맞은 패턴을 쭉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지수로 한 번 더 밑으로 빠져서 2600 초반대 까지 내려가면 요번 조정장에서 가장 최적의 그 매수 타이밍이 아마 그때가 아닐까.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 그러니까 FOMC 회의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요번 주 후반까지 수목금 한 3일 정도 더 조정 장세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주는 바닥을 친다고 확신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중국 지수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는데 그 중국도 역시 지준율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지준율이라네. 기준금리와 같은 거 작년부터 지준율 내리고 뭐 기준금리 여러 가지들 건드리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장세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결과적으로 요번에 저점, 미국의 조정의 저점을 잡는 시점에 그때 같이 동반 매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제지표 나온 것 중에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여기 플래시, 그러니까 이게 속보죠. 속보치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매니팩처,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는데 서비스업 지수는 아직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아직 오미크론 난리를 치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조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대치보다 반등했습니다. 오히려 전월보다. 그리고 미국이 제조업 지수도 약간 약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비스업 지수는 아예 급락을 했거든요. 미국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오미크론 사태에서 상황을 전환된 게 남아공화국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일단 정상 체제로 다시 돌아왔고 다음이 영국이 난리를 쳤는데 영국이 이제 마스크도 벗고 뭐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오미크론, 이거 연합뉴스 기사고요. 1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 정다미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독일, 스페인 이런 데들은 격리 기간을 좀 줄이고 있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우리도 열흘에서 치료를 줄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백신 접종하고 한 사람들은 자가 격리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여기는 아예 실내 마스크 착용, 백신 패스 등 주요 규제를 없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다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랑스가 약간 누그러지는 것처럼 패턴을 보이다가 다시 확진자가 쏟아지니까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데 방역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은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영국과 같은 패턴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다른 데보다 오미크론 쓰나미가 상대적으로 덜 왔거든요. 그래서 뭐 길면은 딴 데 한 달 만에 정점을 찍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2달 혹은 석 달 뒤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늦으면 2월 말 3월 말 있게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미크론 사태가 문제를 해결되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오미크론 충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끝나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 연준의 움직임이 있죠. 지금 현재 이 금리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그 출구 전략의 속도 부분이 시장에 충격을 주고 나면 오미크론도 그 시장 영향에서는 사라지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귀담아 봐야 될 뉴스는 이 부분입니다. 오미크론 이후에 새로 나온다는 델타크론이요. 얘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겨울이잖아요. 이게 이제 여름으로도 봄,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어떤 방역 상황이 좀 더 좋아지는 개인 방역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게 사망률, 치명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별 영향성은 없을 거라고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골드만삭스인가요? 8번이나 올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뉴욕 연준이고요. 직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준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가 바닥이 2.25에서 상단이 2.5 사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0.25씩 올린다면 9번 올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방에 요번에 1년 만에 8번 올린다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플레이션으로가 디플레이션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손바닥도 짚듯이. 과거에 이제 빠른 속도로 물가를 올렸다가 된소리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1차 오일 쇼크 마지막 끝자락에서 2차 오일 쇼크인가요? 2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2차 오일 쇼크 마지막에 쭉 금리를 올렸다가 여기 경기 수축 국면이 있었죠. 경기 수축 국면이 맞으면서 금리를 빨리 내렸다가 또다시 금리를 빨리 올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기 수축을 또 맞았어요. 이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세다고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리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연준이 선택하는 거는 이 채권, 이거 채권 매집이거든요. 이 파란 게 자산 규모입니다. 이게 자산 규모 연준. 이 자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Q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하게 될 건데 양적 기축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그것의 시기를 앞당기는 형태 혹은 그거의 시기와 속도를 말하는 것 뭐 이런 형태로 작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냥 쓸데없는 거 하나를 더 보면 그건 이건데 이게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채권 종류별 비중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연준이 실제로 조정을 시작한 건 여기 2018년도, 2018 여기 보면 조금씩 내려가긴 내려갔습니다. 약간씩.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내려갔는데 그냥 그 이전에 채권 조정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움직였냐면 여기 보시면 요 이제 보라색 있죠, 이거는 1년에서 5년짜리 채권이고요. 이 노란색이 10년 이상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5년에서 10년 사이 채권이거든요. 근데 5년에서 10년 사이 채권이 갑자기 아래로 쭉 대차절표상에서 빠지죠. 이 채권들을 많이 매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후 패턴을 놓고 보면 이 패턴을 같이 만든다면 여기 중간에 여기 빠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빠진 거. 이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때문에 빠진 거예요. 2011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 중반기까지 아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을 겁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일드 커브를 평준화시키는 거거든요.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단기 수익률을 올리고 장기 수익률을 내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장기 수익률을 내린다는 얘기는 수익률을, 그러니까 그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장기 채권은 사고 단기 채권은 팔아가지고 그래서 일드 커브를 수평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채권 이거는 파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보다 장기 채권 요건 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라색이 1년에서 5년짜리인데 팔고, 파란색이 요게 5년에서 10년짜리인데 이거 사는 거예요. 혹은 얘를 밑에 10년짜리 사거나. 그래서 일드 커브를 평평하게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작업을 해서 움직인 거고, 그 이유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끝난 때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른 것들보다. 뭐 이거는 그냥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프라이트 토스 요 데이터, 요 사이트인데 이 컨테이너 지수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사태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거 이렇게 치켜 올라왔던 것만큼 반응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다 이렇게 평준화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약간 둥글게 말고 있고 끝나고 있고, 여기도 끝이 약해지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직 끝이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북유럽하고 북미 지역 컨테이너 운송의 가격대 움직임이거든요. 다른 쪽은 정점을 치고 약간 개걸음을 치거나 약세를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들리는 것 같더니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화물 쪽에. 그래서 글로벌 동향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그 서프라이 체인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그렇게 상황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건 미국 내부에서 내륙 운송할 때 그 지수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밑에 파란색 요게 지출하는 거예요. 그 운송 비용 내는 거죠. 밑에 있는 게 운송하는 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물량 대비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고동색의 물량인데, 이 물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지출하는 비용은 늘어나니까 이 초록색 단위 물량당 비용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운송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운송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 물동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물동량은 못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송, 그 트럭 운송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그 출근을 못 할 수가 있겠죠. 격리되고 이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운송을 뭔가 먼저 하려고 웃돈을 주고 이렇게 운송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운송 비용에 대한 상승 압력을 주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오미크론 사태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전체로 움직이는 물동량에서 비용 상승 압력이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오미크론 상황이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잡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못한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적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주식이 한없이 끝까지 곤두박질 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필요 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포스러운 때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심리적으로 악화가 돼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떤 거를 이렇게 싼 가격에 내가 사서 이렇게 안으로 담지, 포트폴리오 안으로 담지, 이거를 고민해야 될 때지. 야, 이거 무서워서 이거 아예 내리 꽂는 거 아니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반토막도 난다 그랬는데 이거 반토막 진짜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 몰입하시면 안 된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가 8번이나 올리면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지, 연준에서 경기를 말아먹을 형태의 액션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달래가면서 기준금리 조작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적인 기사들을 뽑아가지고 계속 기사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 쌓여가지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